네, 트럼프 2기 시대 어떤 모습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초에 그 당선자 확정이 한 2주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굉장히 일찍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네, 그렇죠.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네. 이거는 이 해리스 부통령한테 좀 유리한 해석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2020년 선거처럼 주요한 경합주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일정이 뒤로 당선자 확정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 경합지뿐만 아니라 전국 투표율에서도 네.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가면서 결과가 일찍 확정이 되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거든요. 네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구체적인 이제 투표 성향들을 봐야 되겠지만 흔히 얘기 나오는 샤이 트럼프 얘기보다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흔히 얘기한 샤이 트럼프보다는 샤이 안티 바이든, 샤이 아하. 안티 민주당 네. 이런 성향이 이번에 대거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상하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네. 상원은 물론이고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전국 그 득표율에 있어서도 밀렸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민심이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했던 의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 문제, 이민 문제, 그리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이 사회적인 기반이 됐던 이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가족 중심주의 이런 걸 좀 너무 흐트러 놓고 있다라는 데 대한 불만이었고 이것이 네.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표출이 되지 않았지만 아. 결국 투표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해리스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많이 얻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분석이 있었지만 그것도 좀 틀린 것 같고 흑인과 라틴계의 표심도 트럼프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라틴계 같은 경우에서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 출생한 라틴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만 인종적 배경만 라틴이지 사실 미국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불법 이민 문제 규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더 일자리를 이제 위협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라틴계나 지금 다른 쪽에서 오는 이민의 유입이라는 게 자기의 일자리를 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고 결국 생각을 해보면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 주로 판단을 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더 살기가 나아졌느냐 팍팍해졌느냐 이거를 그 트럼프 재임기하고 지금 그 바이든 재임기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래도 그 시절이 더 나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 당선인 쪽에 더 많은 표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을 하게 되면 초반부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동안 강조해왔던 불법 이민 추방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이런 조치가 곧장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임기가 이 재선 도전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연령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자기가 이제 이 표방을 했던 것들을 빨리 추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지금 특히 이 다른 대외적인 문제보다 인플레이션 감축 그다음에 법 보조금 문제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는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취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선 본투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투표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주변도 그렇고 지금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양분화됐다, 이분화됐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짚어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 성향이 양분화되는 거는요. 미국이 가진 승자 독식 이 선거 제도의 특성은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유권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자체가 양분화라기보다는 양극화됐다라는 게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 같은 거를 봐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말의 기준들 정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자기랑 지지 후보가 다른 쪽에 대한 의견들을 믿지를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랑 구축해 놓은 한미일 공조 그림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분명히 그런 여지가 있긴 있지만 네. 사실 저도 왜 희망적인 사고를 했겠어요. 이게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로 다가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한번 제1기 때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의회를 지금 상하 양원이 공화당이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대통령이 된 트럼프 당선인의 방향을 오히려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1기 때 이미 많은 이 참모들을 외교안보 참모들 경험을 해본 지금 결과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대외 부분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흔히 얘기했던 방위 분담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역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어쨌든 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산업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한국에 대해서 뭐 머니머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그렇죠. 조금은 뉘앙스에서 돈을 많이 번다, 부자란 뜻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뭐 옆에 우방이나 동맹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데만 신경 쓴다라는 뉘앙스도 다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동안 이제 관세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미국 국내 고용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관세가 제일 유효하다고 트럼프 참모들이 얘기했기 관세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지금 그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지금 이 보조금 지급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언한 대로 보조금 삭감 조치가 내려지게 될 거고 이런 경우 이미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또 이제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안에라도 본인은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네네. 공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달라지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 지원을 하는 이 부분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먼저 이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일은 없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 인수가 시작이 되면 이제 크렘린과 지금 그 트럼프 당선인 측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나. 물론 크렘린은 뭐 자기네들은 이 트럼프 당선이 됐다고 좋아할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두 가지 아마 조건. 이미 러시아가 그 점명지를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고 강제 병합된 지역을. 네.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아마 충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에 이제 휴전을 압박을 할 거고요. 네. 그런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제 러시아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북한 병력까지를 끌어다 써야 될 궁색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무기 지원 여부라든가 지원 확대를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군 투입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지금 오히려 고민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게 북한군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북러 밀착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만약에 핵기술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아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하고 안 물려서 네. 상당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 관념이 틀린 상대와 파트너와 마주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래의 동맹이라는 것이 협력이나 신뢰라는 걸 키워드로 뒀다면 이제 이제 동맹 간에도 거래를 중시하는 그런 파트너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뭐 그 북러 관계가 밀착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미 관계도 그러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대외 정책 우선순위로 보면 뭘까요? 제가 볼 땐 우크라이나전 제일 먼저 끝내는 거고요. 그거는 네. 시한 자체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동에서 이제 이
반이스라엘 세력들 제거하는 문제에 더 네타냐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네. 북한 문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 과거에 2018년에 미북 대화 시작될 때 그 미국이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건 러시아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북러 밀착이 지난 1년 동안 유지된 관성이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끊어내자.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저런 네. 사정을 고려를 해볼 때는 그래도 북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갑자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